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엔비디아의 쇼크 때문에 나스닥은 빠졌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죠. 어제 우리는 미리 충격을 받았다라는 시선도 있고요. 미국 증시 끝나고 대일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AI 서버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급증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다시 상승 쪽으로 되돌림이 나온다기보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다시 전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바이오 쪽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더 높고요. 코스피는 2680선, 코스닥은 7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래소에 외국인이 좀 순매수로 매도 우위네요. 10시 반에 매수를 보이다가 지금 마이너스 2억 원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오가면서 지금 거래소와 밀당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595억 원대 매수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 빨간불이죠. 외국인이 오랜만에 정말 지금 매수 포지션 잡은 것 같은데 363억 원으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시면 일단 반도체 투톱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이 좀 반갑습니다. 2위 단에 삼성전자, 6위 단에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의구심은 거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반도체 투톱이 반등에 줌으로써 오늘 지수가 빨간불을 켜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계속 좀 매수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놓여 있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그 상승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던 게 HLB 그룹주인데요. 9월 초에 있을 세계 폐암학회에서 HLB가 리보세라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일정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관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건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네요. 기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현대차는 사실 본주보다는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현대차 EUB라든지 현대차 우선주가 최근 들어 강한 흐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HK 이노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말할 것도 없이 랭라자 승인 이후로 현재 주가가 신고가를 달려가는 구간에 놓여 있고 HK 이노엔과 셀트리온도 하반기에 실적 개선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박스권 뚫어내고 유한양행처럼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좀 빠지면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등 여러 가지 섹터로 수급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외국인 매매 동향의 흐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조 원 매도하고 유한양행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하던데 앞으로 계속 좀 이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바이오로 몰릴 것인가 아니면 바이오의 다음 타자도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 이 순환매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네. 이 주도 섹터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있는데 당일은 수급 싸움이다. 그러니까 당일의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계속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전력 쪽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슈가 살아있는 쪽에 한해서는 전기차 화재주라든지 대왕고래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순환매의 끝자락은 어딜까? 동향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식하시면서 너무 종목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쩌다 보면 포트가 유행하는 거 다 샀다가 다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스트리트 컨센? 예, 길바닥 컨센이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예, 이제 하다 이제 자기들이 내심 바라는 컨센이죠. 공식적으로는 287억이라고 얘기해놓고 비공식적으로 330억까지 갔으면 좋겠어,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로 빠졌다, 실망했다 이런 걸 보고 여전히 시장이 지금 너무 그 엔비디아에 과몰입돼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약간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관심이 아직도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그냥 반도체는 지금 거의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미국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시간의 하락분 비슷하게 한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종목들, 관련 종목들 보면 오히려 플러스 난 종목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일부 종목들은 그러니까 델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향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간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주도 섹터니까 뭐 이제 당분간 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그렇게 올라가냐? 뭐 유한양이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있지만 이 좋은 소식의 플러스 알파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는 거에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뭐 네이버의 반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주라든지 이쪽도 원화 강세의 그 어떤 피해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수출주들은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섹터가 좀 얇아졌죠. 이제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되게 뭐 주도 섹터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직도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조금 넘거든요. 많지 않다. 네. 10점 몇 프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3, 14%까지 올라오면 거의 이제 끝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면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럼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고요.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반도체가 쉬는 장이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이에 바이오가 오히려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 보이고 나머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에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9월 달에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큰 이제 스케줄이랑 그 다음 이제 예전에 이제 차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뭐 유한양행이 쏘아올린 공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유한양행이 보여줬던 건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기술을 수출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보여준 거죠. 물론 아직 로열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약으로 출시하면 영업사원인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팔면 네. 판 거에 뭐 10에서 한 15% 사이를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오스코텍이 또 나눠갔는데 40%나 가져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스코텍은 너무 안 올랐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인데 네. 지금 자리에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유한양행은 좀 쉬고 오스코텍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또 시장은 재밌는 건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만 원을 넘어가기에는 당분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좀 거치지 않겠나. 근데 여전히 페어마켓, 세계 페어마켓에서 유한양행 랭라자 단독으로 이제 또 한번 발표를 하는데 경쟁력인 사그리스와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성능이 나왔는지 임상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번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도 또 한번 주목하면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지금 좋지만 일단 오스코텍도 주가가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특이한 게 외국인이 HLB 그룹주를 삽니다. HLB가 지금 상위 매수 리스트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시 FDA 도전한다고 하는데 빠르면 11월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HLB가 이제 지난번에 도전했다 실패했던 거는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뭐 보완 요청을 받은 그쵸. 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거든요. 병용 칼렐리주마비랑 같이 병용하는 건데
항소제약 물질이죠. 근데 이게 원래 리보세라닙 자체가 항소제약의 시작 자체가 항소제약이 개발해서 항소제약이 위암 치료제로 만들었던 물질이고요. 중국에서는 위암 치료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위암 치료제도 한번 도전을 했는데 3차 치료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DA 승인을 받았는데 3차로 됐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 실망을 했었던 거고 네. 지금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를 넣었다가 지금 절차적인 오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완 요청을 받은 거고요. 이번엔 또 폐암학회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만약에 이렇게 모든 암, 뭐 간암, 위암, 폐암 뭐 이렇게 여러 고용암들의 적용을 다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시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지금은 폐암학회에 대한 기대감, 네.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드라이브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는 뭐 좋으니까 네. 예,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좋은데 HLB 혼자 못 안 갔죠. 좋을 이유는 없겠죠. 네. 예, 그래서 뭐 허가 이후에 어떤 뭐 영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걸 계산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암학회는 이제 9월 7일부터 10일에 열리게 되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유한양행도 면역 항암제 FDA 승인 통과된 거고 리보세라님도 면역 항암제잖아요. 간암. 그런데 두 기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유한양행은 기술을 아예 그 존슨앤존슨에 넘겼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개념인 거고 HLB는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직접 팔아야 되는 거죠. 법인이 이미 채널이 없으니 직접 팔아야 되는. 미국 법인을 설립해 놨습니다. 이제 그 미국 법인과 같이 협조해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겠는데 뭐 미국의 보험사들이랑 같이 이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직접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약을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전에 셀트리온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침투율 미국에서. 싸움이네요, 그쵸. 결국.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존슨앤존슨이 팔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침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유한양행은 아예 기술을 넘긴 거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본인 거니까 본인이 열심히 팔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덩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제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좀 좋은 장점은 또 뭐냐면 HLB의 장점은 간암 치료제 1차로 되고 나면 위암도 1차로 도전한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도전의 이슈가 많습니다. 또 폐암 치료제도 또 도전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물질 가지고 여러 개의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또 판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런 알테오젠과 HLB와 유한양행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바이오단에 대한 관련된 목표도 있는데 일단 지금 알테오젠이 잘 못 가고 있어요. 유한양행한테 대장주 자리를 뺏긴 건가 싶기도 하고 최근 들어 외인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 매물 예, 트렌드? 수급이 아니라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가 뜰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9월 6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뭐 강한 상승 흐름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대신에 빠지면 또 올려놓고 거의 이제 변동성이 좀 줄었죠 많이. 그 네. 거래량도 줄고. 거의 그 횡보 예, 수준이죠. 횡보 수준으로 있는데 여전히 뭐 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또 시세가 나오면 경고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테마 이슈들이 있는데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사실 시장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건 제2의 유한양행이 어디냐잖아요. 네. 여러 기업이 거론됩니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HK이노엔, 지아이노베이션 그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생이 어딜까요? 지금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이제 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올해 안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걸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한 IR에서 회사 측에서 이제 밝혔죠. 그래서 대표회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 어제 또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일부 이제 잠겨있던 물량들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근데 추세는 이어가고 있으니까 당장은 ABL 바이오가 가장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뭘까 그러면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하고 있고 어제 또 오늘 기사 난 것도 어제죠. 어제 기사 난 거 보면 유한양행의 자회사랑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비마약성 대마 치료제, 네네.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 치료제에다가 인벤티지 랩에 이제 서방형 기술을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또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 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를 유한양행에 같이 하고 있는데 지아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또 뭘 발표했냐면 머크와 공동 임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키트루다랑 같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공동 임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키트루다 전략, 머크의 전략이 공동 임상하다가 좋으면 기술을 사버립니다. 그 최근에도 일본 회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하다가 기술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붙지 않겠나. 지아 이노베이션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좀 됐긴 했는데 그 박스권을 좀 뚫고 나가는 14,000원대가 아마 박스권을 걸릴 텐데 그걸 뚫고 나가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에 대한 설명들 잘 들었고요. 뭐 또 다른 테마로는 CDMO, 최근에 황제주 등극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핫했던 비만 치료제도 있는데요. 두 테마는 요즘은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두 테마는 동향을 어떻게 살피고 계세요? 비만 치료제는 펩트론이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유증을 발표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침체됐죠. 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멈추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 뭐 좋고요. 오히려 지금 블루엠텍 같이 그냥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유통하는 업체가 오히려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는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유통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큰 펩트론이 못 치고 나가면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CDMO 저거죠. CDMO, CMO 관련돼서 미국 첨생법 관련된 이슈 9월 말에 통과된다는 얘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으실 텐데 저는 거기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ST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ST팜도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좀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팜은 한 10만 원 초반이라든지 10만 원을 하회하면 좀 다시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때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MO 쪽은 지금 잠잠하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반도체 넘어가 보자면 외국인이 다시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는데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는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두 기업이 아니라요. 정말 10가지가 넘는 IB가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제일 높은 게 $200거든요. 어제 $120 하회하면서 종가 형성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오르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좀 뭐 못 미쳤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블랙엘 지원도 있는데 블랙엘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호퍼가 그럼 덜 팔릴 거냐? 호보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거면 다음 분기에도 325억 달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뭐 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적어도 한 350억 달러는 해야지 뭐 또 이런 얘기는 할 겁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보면 다 비중 확대죠. 특히 이제 배신감 느끼는 게 모건 스탠리는 비중을 확대한다고 써놨죠. 왜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비중 확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쏘치고 여기는 사겠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최근에 마이크론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마이크론이 지난번 실적 발표 보면은 1억 달러 정도만 HBM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조금한 거죠. 근데 모바일 디램 수요가 갑자기 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는데 네. 한마디로 레거시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더 빠지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비중이 높은데 뭐 단가가 인하될 수도 있다. 삼성이 들어오면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HBM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뭐 고점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죠. 네. 예, 근데 빠진 이유를 리포트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보면 똑같이 그 모바일 디램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죠. 맞아요. 지금 채팅에서도 파랑새님이 엔비디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 노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 예. 좀 대기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엔비디아도 뭐 한 100불, 110불 깨면 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하방 지지는 잘 받겠네요, 일단. 근데 엔비디아에 이제 90불짜리도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때 사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는 또 근거가 중요하죠. 왜 빠질 거냐고 보냐면 주로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이제 이거를 사가고 있는데 큰 고객들이죠. 근데 한 고객만 빠져나가도 매출이 갑자기 확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빠져나갈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은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예. 국내 증권사도 의견이 다 비슷합니다. 해외 IB들과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반도체 업황 아주 견조하다. 근데 이거 투자 심리 때문에 좀 밀리는 거다라는 의견이라서 지금 매수하기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증권가가 많고요. 그러면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로 담아야 되는지, 뭐 HBM 비껴가서 이제 디램 수요 탄탄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어제도 제 아는 지인분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한 15만 원 밑으로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6만 원대 지지는 나올 거고요. 그 대신에 상방은 20만 원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당분간. 올해는. 올해는 네,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그 분위기가 지금 약간 요철 구간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죠. 그럼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 그 빅테크들이 여전히 칩 많이 사준다는 거 알겠다. 뭐 투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네. 알겠는데 그럼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지금 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년 하반기에도 얘네들이 여전히 투자를 늘릴 거야라고 발표를 하면 그게 확인되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캐펙스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을 거냐라는 거. 지금은 여전히 과수요죠. 공급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사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큰 회사들, 빅테크 많은 물량을 사는 회사들도 2달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다 AI 수요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너무 성장이 크고 이런 독점을 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뭐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또 리스크를 또 감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심리가 바뀌려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당분간 더 지속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 하반기, 25년 하반기에도 빅테크 회사들이 여전히 AI 칩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또 시장은 또 금방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횡보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뭐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17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고 그냥 매집 18에서 19 넘어가면 매도하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도 괜찮고 그게 난 싫다 그러면 오히려 17만 원 밑으로 하야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매수를 해놓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소보장도 같은 전략이에요? 박스권 매매나. 그렇죠. 그것도 같은 전략인데 약간 변동성이 더 크니까 오히려 좀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SK 하이닉스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죠. 예. 그냥 관망으로? 본인의 가격에 따라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